어머니 음식 냄새 나는 거 저 진짜 싫어요. 집에 냄새 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런 거 아무도 안 먹어요. 이렇게 찾아오기도 힘드실 텐데 이제 오지 마세요. 영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시면 아들 용돈이나 주세요.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말을 던지는 이 여자. 이 여자는 대체 누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바쁘게 흘러갑니다. 빌딩마다 불빛이 켜지고 지하철은 쉬지 않고 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감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서울은 꿈을 이루는 도시이고 누군가에게는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버텨야만 하는 하루하루의 연속일 뿐입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흘러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섞여 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한 남자. 표정은 무덤덤하고 눈은 어딘가 멀리 향해 있으며 어깨는 약간 굽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 김민준의 이야기입니다. 민준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세로 겨우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어 살고 있는 올해 39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외모는 단정했고 태도는 성실했으며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늘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7시면 집을 나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나와 가장 늦게 퇴근했지만 그의 직함은 여전히 대리였습니다. 39에 겨우 단 대리 직함. 그 두 글자 안에는 그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에 대리를 달고 어떤 사람은 30전에 과장이 됩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속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에도 바빴던 시간들이 그의 직장 생활 위에도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은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남은 빚과 두 식구의 삶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을 하다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남겨진 빚은 단순한 생활고가 아니었습니다. 파산 신청조차 불가능한 구조였고 어머니는 그 빚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남이 보기엔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어머니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고 그것마저 외면하면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빚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 빚은 내가 다 안고 간다. 아들을 서울로 올려보내던 날 어머니는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빚은 떠안았지만 아들의 앞날만큼은 깨끗하게 보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박순례. 지금은 경상남도의 작은 읍내에서 혼자 살고 있는 65의 여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봤지만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자신의 생계조차 버거운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에게 손 벌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직접 기른 나물과 채소를 다듬어 장터로 나섰습니다. 쪼그려 앉아 하루 종일 팔다 돌아오면 많을 때는 2만 원.
적을 때는 5천 원도 채 되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밥을 먹고 공과금을 내고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봉투에 모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점심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여름 장터에서 어지러움을 느껴 한 손을 짚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쉬면 팔 수 없으니까요. 팔지 못하면 아들에게 보낼 돈이 줄어드니까요.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많은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 아들에게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한 푼, 두 푼 모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꼭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그녀는 버텼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그런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늘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나 잘 먹고 건강해라. 그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민주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너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를 걱정할 여유를 갖기에 그의 삶도 충분히 팍팍했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은 어머니에게 보내고 3분의 1은 집 월세로 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핸드폰 할부금, 차 할부금, 생활비, 지영과의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든 맞췄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세상에서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언제나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직접 담근 깍두기,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된장, 말린 취나물, 삶아 양념한 고사리.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시간 넘는 길을 와서 아들의 집 앞에 서면 언제나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그냥 봉투만 문 앞에 두고 돌아가야 할지. 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그 당당한 며느리가 든든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 옆에서 잘 살아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활기, 웃음, 편안함 같은 것들이. 그날도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내려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손에는 신문지로 꼼꼼하게 싼 반찬통과 작은 비닐 봉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나물볶음, 그리고 직접 담근 깍두기, 고구마 줄기 무침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그 반찬들은 민준에게 유일한 고향 음식이었습니다. 어릴 때 배가 고프면 그것들로 밥 2공기씩 뚝딱 비우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앞까지 걷는 길은 꽤 멀었습니다. 반찬통들이 담긴 봉투가 묵직했지만 어머니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옷매무새를 한번 정리하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반듯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허름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만나는 사람 앞에서 단정하게 있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세련된 홈웨어,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어머니를 반기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들고 온 봉투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왜 또 오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굳이 웃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몸에 밴 버릇처럼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반찬 싸오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민준이는 좋아하잖니. 어릴 때부터 이 나물이면 밥 2공기는 뚝딱이었는데 지연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수십 년을 참아온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놔두면 안 되겠니? 민준이 저녁에 들어오면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을 자르듯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음식 냄새 나는 거 저 진짜 싫어요. 집에 냄새 배기도 하고요. 제가 왜 제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런 거 아무도 안 먹어요. 이렇게 찾아오기도 힘드실 텐데 이제 오지 마세요. 정시어머니 대접 받고 싶으시면 아들 용돈이나 주세요. 어머니는 거지처럼 지내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제 오지 마세요. 진절머리 나요. 시어머니 대접 받고 싶으시면 오히려 안 오시는 게 낫습니다. 왜 자꾸 아들 걱정을 하세요? 민준이는 저랑 결혼했잖아요. 공기가 굳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거지처럼 지낸다는 말이, 진절머리 난다는 말이, 오지 말라는 말이.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물 반찬이 아들이 워낙 좋아하는 거라서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으셨어요? 도대체 없는 집안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이제 가세요. 민준이 어차피 오늘 야근이라 늦게 와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민준은 야근이 없었고 정시에 퇴근해 집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잘 있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 로비를 걸어 나오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인도에 섰을 때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야 어머니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가져온 것들을 두고 왔으니까요. 가져온 봉투도 반찬통도 그리고 몇 달을 기다려 올라온 마음도 그 집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단단해진 것인지 아니면 너무 지쳐버린 것인지 어머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돌아가는 버스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민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넥타이를 풀며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으니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함을 느끼며 주방을 둘러보던 민준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나물 냄새였습니다. 어머니의 나물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멈췄습니다. 공기 중에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 시선을 내렸습니다. 주방 한켠 쓰레기통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쓰던 파란 반찬통,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 신문지에 쌓인 그대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옆에 비닐봉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 하나 열어보지 않고 손 한 번 닿지 않은 채로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그 통을 잡을 듯 가까이 갔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서서 쓰레기통 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반찬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 한 컵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고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 한 컵으로 저녁을 대신하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나무를 다듬던 거칠고 굵은 손마디, 반찬통을 싸던 그 손,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망설이던 그 손, 그리고 그 빈손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의 어머니. 민주는 그 장면을 본 것이 아니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그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상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제 반찬 다 버렸어요. 어차피 안 먹잖아요. 민주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왔다 갔는지, 오래 있었는지, 밥은 먹고 갔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물음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반찬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올라올 것 같다며 전화가 왔는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냥 전화로 하자. 올라오시면 피곤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이후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민준도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준도 그 이후로 집에서 밥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혼자 들어가는 국밥집, 테이블 하나에 혼자 앉아 뜨거운 국물을 떠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편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를 올려 한 숟갈 떠먹을 때 그 김치에서 어머니 손맛과 비슷한 맛이 나면 그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각을 하면 아팠으니까요. 어머니는 지방에서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혼자 장터에 나가 쪼그려 앉아 채소를 팔고 해가 지면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하나짜리 그릇,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방, 밖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질까봐 먼저 연락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아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할까봐. 그래서 오늘도 말을 삼켰습니다. 내일도 삼킬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참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민준도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쓰레기통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침묵이 훗날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없는 발걸음이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연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성도 시간도 마음도 함께 버려지던 그날. 그 순간이 씨앗처럼 땅속에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울 씨앗이. 민준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조용히 세면을 마친 뒤 아직 잠든 지연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고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퇴근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집에 들어서면 불이 켜져 있어도 그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는 것으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 반복이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는 조용히 존재했습니다. 누가 불러야 대답했고 물어야 말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민주는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무던한 직원이었습니다. 주어진 업무는 반드시 기한 안에 마쳤고 실수는 드물었으며 무슨 일이든 군말 없이 처리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에 입사해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오던 중 그 회사의 주요 클라이언트였던 더 큰 기업에 스카웃 제안을 받았습니다. 줄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로서는 드물게 찾아온 기회였고 그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규모도 컸고 복지도 나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민준이 기대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스카웃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벌이라는 것, 연줄이라는 것, 든든한 배경이라는 것. 그것들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천장에 부딪히는 법이었습니다. 같은 해 입사한 동기들과 비교하면 민주는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으며 군 복무까지 병행하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20살에 입학해 30에 졸업한 것입니다. 그렇게 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이었으니 나이 대비 직급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민준에게 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스카웃까지 되었건만 회사에서 그를 보는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젊은 팀장 아래에서 대리 완장을 달고 일하는 39.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농담 한마디가 칼처럼 꽂힐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웃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추는데 그는 이미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상사가 술잔을 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능력만으로 되는 줄 알아? 다 사람이 하는 거지. 어디 학교 나왔냐? 누가 밀어주냐? 그게 다야.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표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살아남기 위해 웃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민주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에 정적만 흘렀습니다. 집에서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세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부모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성과 압박도 실적 위기도 없는 안정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엔 케이터링 서비스가 음식을 가져왔고 청소는 업체가 했으며 세탁은 비서가 맡겼습니다. 지연이 손수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은 그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메뉴도 여행지도 지출도 일정도 모두 그녀가 정하고 민주는 따라갔습니다. 이 집이 어느 쪽의 집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지연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그녀는 화를 잘 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혈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풀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민주는 그 사이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화낼 만한 상황을 미리 피했고 화가 날 것 같으면 먼저 달랬습니다. 그것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소진되는 구조였지만 민주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먹는 것에 특별한 집착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소중하다는 개념 자체가 그녀에게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중요하게 여겼고 한식 특히 탄수화물이 가득한 밥이나 찌개류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마카세, 고급 이탈리언, 파인 다이닝. 그것이 그녀의 일상적인 외식 풍경이었고 그 이하는 음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한 선배나 후배와의 술자리도 자주 가졌는데 그 자리 역시 늘 비싼 곳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아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더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 가장 배가 고팠던 날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해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아무거나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와 따뜻한 국물이 그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한식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차려지지 않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몸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된 뒤로 그는 퇴근길에 반드시 혼자 식당을 들렀습니다. 따뜻한 국밥, 테이블에 혼자 앉아 뚝배기를 안고 천천히 떠먹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인간다운 느낌을 받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고 아무것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밥을 먹는 시간. 그것이 민준에게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 달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외제차 리스비, 지연의 쇼핑카드가,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의 월급 중 3분의 1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돈이었고 3분의 1은 집 월세였으며 나머지로 핸드폰 할부, 차량 할부, 생활비, 그리고 지연과의 데이트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모을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번 달은 더했습니다. 명세서를 들고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 그 정도도 부담돼? 그 말에 담긴 뉘앙스. 부담된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 되고 아니라고 하면 계속 감당해야 하는 구조. 민주는 잠시 멈추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압축되어 있는지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식당에 앉아 국밥을 먹던 민주는 문득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를 집어 국밥 위에 올리는 순간 그 냄새가 어머니의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저녁을 드셨을까? 오늘도 새벽부터 나무를 다듬고 장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텅 빈 집에 돌아가셨겠지. 점심은 드셨을까? 몸은 괜찮으실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민주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 발신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밥은 먹었니? 먼저 묻는 것은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이 뭘 먹었냐는 물음이 아니라 아들이 먹었냐는 물음이 먼저였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나는 진즉에 먹었지. 아무 걱정 말고. 회사는 어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잘 다니면 됐다. 건강해야 해. 알겠지? 네. 짧은 통화였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밥 먹었니? 그 한마디. 그 말이 그렇게 오래 귀에 남는 것은 아마 오랫동안 그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지방의 작은 집에서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들려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무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짧은 대답들, 조심스러운 말투, 오랜만에 먼저 전화한 것. 어머니는 오랜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며칠간 장터에서 번 돈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몇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에게는 택시비 한 번에 쓸까 말까 한 돈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것을 꺼내 편지지 한 장에 짧게 글을 썼습니다. 민준아, 밥 잘 먹고 다녀라. 어미는 괜찮다. 그리고 봉투 안에 돈과 편지를 넣어 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속달이 아닌 일반 우편이었습니다. 속달 요금이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낄 수 있는 건 모두 아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그 봉투를 받았을 때 그는 회사 화장실에서 혼자 그것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 돈을 꺼내 세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넣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딱 2줄이었습니다. 그것을 읽는데 민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
답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무게는 서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무언가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순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민준과 어머니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의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케이크를 사오는 경우도 있었고, 지연이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둘이 저녁을 먹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생일이 주는 특별한 감정은 오래전부터 사라져 있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오히려 어머니 생각이 더 강하게 났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던 시절 어머니가 생일날 만들어준 미역국 한 그릇이 그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형편이 안 됐어도 미역국만큼은 꼭 끓여주셨던 어머니.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민준이 눈뜨기를 기다리셨던 어머니. 지금은 그 미역국을 먹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생일 아침에 어머니가 옆에 없다는 것이 어떤 화려한 레스토랑도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생일이 열흘쯤 남았을 때 지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하고 싶은 거라도. 민주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없어 아무거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연이 알아서 뭔가를 정하고 민주는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것이 늘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달랐습니다. 오래 참아온 마음속 어딘가에서 말 한마디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가 싫어할까봐 오래 말 못했는데 사실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지연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게 뭔데?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비행기에 태워드리고 싶어? 어머니 살면서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거든. 해외는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고 휴가 때 우리 셋이서 제주도 한번 가는 게 어떨까?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다물렸습니다. 민주는 그 표정을 보고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절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말이라도 했으니까. 하지만 지연은 즉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연이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 주길 바라는 마음 반, 아직 답을 기다리는 마음 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지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표정이 좋으면 오늘 말해볼까 하다가도 분위기가 안 좋으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갈게. 제주도. 단 내가 정한 곳에서 묵고 내가 원하는 걸 먹어야 해. 민주는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 두 마디가 전부였지만 민준에게는 그 이상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했더니 들어준다는 것이 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드문 일인지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발신음이 울리고 어머니가 받자마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 생일에 우리 제주도 같이 가요. 비행기 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제주도? 비행기를? 네. 어머니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셨잖아요. 아이고, 그런 거 뭐하러. 돈도 없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잠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떨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볼까? 전화를 끊고 민주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 나온 어머니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이 슬며시 봤더니 그 안에는 제주도에서 먹으라고 싸온 마른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입에 맞는 것들을 챙겨온 것입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높은 천장, 유리 외벽으로 쏟아지는 햇살, 수많은 사람들, 그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 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천천히 보조를 마쳤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기다리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런 날이 오네.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을 민주는 알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빚을 갚고 나무를 팔고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가져본 적 없는 사치에 대한, 살면서 받아보지 못한 돌봄에 대한, 살면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 본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잡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어머니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그 옆에 앉았고 지연은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할 때 어머니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지고 도로가 가늘어지고 산이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슬쩍 봤더니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오는 순간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구름 위에 있는 거네. 그 한마디에 민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호텔에 두고 지연이 예약해둔 저녁 식당으로 향하기 위해 렌터카를 탔습니다. 운전은 원래 민준이 했지만 어머니가 타고 있는 상황이라 지연이 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차는 한라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예약한 곳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오마카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인 50만 원. 어머니가 2달 동안 장터에서 벌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알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무언가가 도로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충격.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는 길가
풀숲 쪽으로 비켜나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도 민준도 지연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화가 났습니다. 진짜 왜 이런 일이?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길 옆 대로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남루한 차림, 헝클어진 머리, 지쳐 보이는 눈빛. 노인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민준이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어머니도 따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급해요. 보험 불러야 하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노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지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더러운 손으로 어딜. 그리고 손을 뿌리쳤습니다. 노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팔을 잡아 부축하자 노인은 힘없이 몸을 의지했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야윈 몸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은 쑥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고생한 사람이 고생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며칠을 굶었구나. 그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지연은 이미 보험사에 전화를 걸며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 노인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지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험사 처리를 도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지만 지연이 혼자 있는 것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것이 민준이 늘 하던 선택이었습니다. 모두를 챙기려다 결국 아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지연은 보험사 통화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짐 챙겨서 집에 가요. 저 오늘 이 제주도 더 있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우리 가야 해요. 어머니는 노인 곁에 앉아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가거라. 지연은 잠시 굳었다가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진짜 하.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험 처리하고 호텔 가서 짐 싸고 있을게요. 빨리 와요.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노인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가거라. 민준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지연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늘 해온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조금씩 포기하는 선택. 어머니는 혼자 노인 곁에 남았습니다. 산 중턱 도로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 지나가는 차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머니는 노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점퍼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었습니다. 10월의 제주도 저녁 바람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어르신, 가까운 데에 국밥집이라도 찾아가요. 밥은 드셔야 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에게 의지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힘이 없어서였습니다. 인근 도로변을 따라 걷다 작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노인을 이끌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2그릇 주세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먹느라 뜨거운 국물에 입을 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오래 굶었구나. 그 마음 하나로 국밥 한 그릇을 더 시켰습니다. 국밥 두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노인이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은 먹어야죠. 어르신은 어떻게 여기 혼자 계셨어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노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봐온 어머니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파출소에 가야겠어요. 같이 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국밥 3그릇, 12,000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5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오면서 민준이 여비로 쥐어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서 벌어 직접 챙겨온 돈이었습니다. 전 재산 59,000원. 어머니는 12,000원을 내고 나머지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길. 어머니는 노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며 오렌지빛이 도로 위에 깔렸습니다. 말이 없는 두 사람이 그 빛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분증도 핸드폰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노인. 경찰은 노인의 사진을 찍고 지문을 대조하기로 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자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례예요. 박 여사. 나 혼자 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지나치면 되겠어요.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이 누군지 꼭 알아두고 싶어요. 은혜를 갚아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식사를 하고 난 노인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고 나니 어렴풋이 자신의 이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화면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의 이름을 입력해 조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집 주소 또한 기억이 났습니다. 집 주소까지 말한 노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수십 년 역사의 투자회사 회장, 오랜 재력가. 경찰은 즉시 연락을 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의 비서와 관계자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머니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굶은 사람을 밥 먹인 것이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킨 것이고 길 잃은 사람을 파출소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서서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박 여사. 저 이분께 드릴 게 있어요. 비서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비서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은 돈 47,000원.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4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전부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가지고 가세요. 노인이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세요. 당장 필요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 돈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5만 9천 원. 국밥값을 내고 남은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돈도 아니었고 돌아가는 버스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비서가 어머니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버스 정류장을 찾아 걸었습니다. 지갑 안은 텅 비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버스비가 없는데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민준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예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다. 버스비만 보내줘라. 혼자 갈 수 있어. 그 말이 어찌나 담담했는지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편의점에 들어가 카카오페이로 음료수 한 병을 사고 버스 요금도 결제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혼자 버스를 타고 숙박시설을 찾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보내준 돈으로 가장 싼 숙소 하나를 잡았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방은 살면서 많이 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배편으로 돌아가는 대신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가장 싼 자리에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는 혼자였지만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잘 찾아가셨겠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만 9천 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커피 몇 잔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왔다는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나무를 다듬고 채소를 팔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장터 옆집 할머니가 어디 다녀온 것처럼 얼굴이 다른데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주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정중한 목소리의 남자였습니다. 박순례 어머니 맞으시죠? 저는 임수혁 회장님 비서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어머니를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셔서요. 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임수혁. 제주도에서 만난 그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한테 몸볼 일이 있다고요. 감사 인사를 꼭 직접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께 여쭤볼 것도 있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찾아갈 것도 없고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말이 너무 정중해서 거절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되겠어요?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결국 어머니는 서울 약속을 잡았습니다.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성북동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주소에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한옥 스타일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어머니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런 집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대문이 열렸고 비서가 나와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년은 된 듯한 소나무들이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풍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임수혁 회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보았을 때와 달리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어머니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 그 분위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 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두 사람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방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 솔직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세 분이었는데 두 분은 그냥 가셨어요. 박 여사는 왜 남으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요. 쓰러진 사람 앞에서 그냥 가는 건 제가 못해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 살았는데 그 대답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삶, 아들 이야기, 남편과의 사별, 빚, 장터에서의 하루하루. 회장은 자신의 삶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것, 돈은 많지만 밥상 앞에서 혼자인 것, 몸이 쇠약해지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 대화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가난과 부유함이 달랐지만 혼자라는 것은 같았습니다. 외롭다는 것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내색하지 않으며 살아왔다는 것도 같았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뻔뻔한 말 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박 여사, 제 옆에 있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 제안입니다. 저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요? 저 같은 사람에게 5만 9천 원을 쥐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늙기 싫어요. 박 여사도 그렇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이제 한 번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민준에게 전해졌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임수혁. 그 이름을 지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대주주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에 그 회장이 투자를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재혼을 하겠다고 한다. 지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자신이 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을 뿌리쳐 넘어뜨린 것, 도와주려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소리친 것, 그리고 그 노인이 바로 그 회장이라는 것. 지연은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성북동 저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재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저택 앞에 섰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가 나왔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 왔다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펴진 어깨,
조금 더 차분한 눈빛. 지연은 그것을 보고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제주도에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함부로 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시면.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는 못해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남이 된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태를 파악한 뒤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연이 일하던 회사, 그 회사 임원 구조를 전면 검토하겠다는 말과 함께 연줄로 들어온 관리직들을 교체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의 자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회사에서 성과 없이 자리를 지키던 지연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부모님도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위약금과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생겼고 그동안 누려온 여유로운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북동 저택에는 이제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임수혁 회장과 박순례 여사. 재혼 후에도 어머니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급 가구가 가득한 넓은 집에서도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비서들이 케이터링을 불러드리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은 직접 해야 맛이 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깍두기를 썰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에 그 밥상이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을 레스토랑 음식으로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숟가락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도 세 번째 날에도 그 밥상 앞에서 조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요? 회장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냥 밥이에요. 그냥 밥이 수십 년 동안 먹어온 어떤 비싼 음식보다 깊은 맛이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먹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먹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음식의 맛이 아니라 누군가 차려준 밥상의 온기였습니다. 민준도 그 집에 자주 왔습니다. 어머니 재혼 이후 이혼을 하게 된 민준은 다시 혼자가 됐지만 오히려 표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어릴 때처럼 가난했지만 그래도 밥상이 있었던 그 시절처럼. 회장의 회사에서 스카웃 제안이 왔을 때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보고 찾아오는 제안이었습니다. 줄도 배경도 필요 없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기회였습니다. 민주는 새 회사에서 달랐습니다. 말이 늘어났습니다.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것을 민주는 그제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이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차가 반납됐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는 것부터 낯설었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상을 차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엇이 비싼 재료이고 무엇이 저렴한 재료인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즉석밥과 김치를 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식탁에 놓고 앉았습니다. 한 숟갈을 떴습니다. 편의점 김치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준이는 좋아하잖니. 어릴 때부터 이 나물이면 밥 2공기는 뚝딱이었는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먹은 편의점 밥이 살면서 먹은 어떤 오마카세보다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들고 왔던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딸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딸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어.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데 너한테 전부 당연하다고만 가르쳤어. 아무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딸의 실수가 회사 전체를 흔들었고 수십 년 일군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뒤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 어머니는 그날도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웃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있는데 반찬 좀 나눠드리면 어떻겠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혼자 드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반찬통 2개를 챙겼습니다. 이번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밥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북동에 살게 됐다고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더 비싼 것을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화려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나눌 수 있는 삶이면 됐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집에 와서 밥을 먹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어머니가 떠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는데 오래 전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군대 가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 밥을 먹던 날,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 학자금 때문에 눈물 흘리던 밤 어머니가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밥상 앞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놓지 않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장이 밥상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나 말이요. 이 밥상이 제일 좋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요? 시끄럽지 않아서. 민준이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회장도 따라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이 조용한 저녁 밥상 위에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돈, 지위, 인정, 화려함. 하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그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옆에 있어준 시간, 말없이 손을 잡아준 순간,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이른 아침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넓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칩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부엌이 넓어졌다는 것뿐입니다. 손은 여전히 같은 손이고 마음도 여전히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연은 오늘도 편의점 앞에 섭니다. 즉석밥을 집어들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배추를 집어듭니다. 오늘은 김치를 담가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받아들이고 달라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두 번째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사람이 그것을 붙잡느냐 놓치느냐는 스스로의 몫입니다. 어머니의 밥상은 오늘도 차려집니다. 따뜻하게 말없이 변함없이. 성북동 저택의 마당에는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아래 심어진 매화나무 가지에서 흰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고 아침마다 그 향이 주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향을 맡으며 밥을 지었습니다. 솥뚜껑에서 증기가 올라오고 된장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예전 지방의 작은 집에서 나무를 다듬던 그 손이 지금은 넓은 주방 조리대 앞에 서 있었지만 손이 하는 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쑥갓 한 줌을 씻어 물기를 털고 두부를 깍둑썰기로 썰고 마늘을 곱게 다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밥을 짓는 것은 어머니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 그 일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회장 임수혁은 아침마다 주방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67회를 살면서 이런 아침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으니 당연했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비서들이 아침마다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케이터링 업체가 음식을 들여놓던 시절과 달리 지금 주방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달랐습니다. 뭔가 손이 간 냄새였습니다. 시간이 든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방까지 스며들면 회장은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빨랐습니다. 밥상은 단출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나물 두세 가지, 계란찜 하나. 화려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밥상 앞에 앉으면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다가 어느 날 문득 알았습니다. 이 밥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회장이 아니어도 됐고, 누군가보다 위에 있지 않아도 됐고,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사람이면 됐습니다. 수십 년을 일에 묻혀 살아온 사람에게 그 단순함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회장이 밥을 다 먹고 나면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도 다 드셨네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이 집 오고 나서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놓아본 적이 없소? 어머니는 그 말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을 치우며 다음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무덤덤함이 오히려 회장에게는 좋았습니다. 치켜 세우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제주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도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왔습니다. 주말이었고 어머니가 전날 전화로 오거든 일찍 와라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봄이 와 있었습니다. 목련이 피어 있었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랫동안 봄이 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퇴근이 늦고 눈은 항상 바닥이나 핸드폰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것이 작은 변화였지만 민주는 그 변화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어? 손 씻고 앉아. 민주는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좋았습니다. 어서 오세요도 아니고 잘 왔다도 아니고 그냥 손 씻고 앉으라는 말. 자기 집에 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에게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집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회장도 나와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민준 앞에 찌개 그릇을 밀어줬습니다. 여기 고기 많이 넣었어. 많이 먹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깊었습니다. 그 맛이 어릴 때 기억과 겹쳤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끝나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불을 켜놓고 기다리다가 찌개를 다시 끓여줬습니다. 그 맛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민준이 굳이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다. 이 밥상 앞에 다시 앉기까지 잃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시간도, 돈도, 결혼 생활도. 하지만 지금 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느끼는 이 평온함은 오래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매화가지가 봄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이제 좀 살 것 같니? 민준은 그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 것 같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창밖의 매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마당 위에 내려앉아 조용히 멈췄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것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봄이었습니다. 둘 다에게. 그리고 오늘의 밥상도 내일의 밥상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차릴 것입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된장을 풀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짓는 그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고 그것이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밥상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살면서 몸으로 익힌 것이었습니다. 그 알미 결국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성북동 저택 주방에 불이 켜집니다. 새벽 5시 어머니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밥을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국밥 한 그릇 12,000원. 그리고 지갑 속에 남은 돈 47,000원. 그 전부를 모르는 노인 손에 쥐어준 할머니. 총 59,000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커피 몇 잔 값이었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하나, 아무 데가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할머니.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말없이 퍼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분. 오늘 이 이야기를 그분께 전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사람을 가볍게 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말없이 베푼 마음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